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매일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내용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이다. 예. 그다음에 2번.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목적은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1번. 예.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내용, 개발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이다. 예, 이거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목적은 모든 보안의 목적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결국 보안이라는 것은 뭘 보완하는 거죠?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결국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정보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의 목적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보안의 목적은 우리가 보안의 주요 목적 세 가지. 그래서 무, 기, 가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무결성, 보안의 특성 세 가지. 무결성, 그다음에 기밀성, 가용성. 예. 우리가 이제 보안의 세 가지 목적은 이제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이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이제 보안 취약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안 활동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개발 단계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해서 개발 단계에서만 하는 것은 에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안 활동,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SDLC 전체 과정 중에 모든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은 모든 단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모든 과정에서 생명주기 모든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보안 활동이 필요하다. 네, 모든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2번.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보안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는 경우 보세요. 보안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았다. 그렇죠? 보안 요구사항이 정의된 우리가 SDL 과정 중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데 보안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죠. 그렇죠?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오류를 가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우 그러니까 물리적인 오류를 가지는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은 데이터의 보안 취약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보안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것이죠. 그렇죠? 물리적인 거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아닌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번 보기 볼게요. 기술 취약점을 가지는 코딩 규칙을 적용했을 때, 그쵸? 예.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은 언제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보안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기술 취약점을 가지는 규칙을 적용했을 때, 그쵸? 예. 개발했을 때 어떤 기술 취약점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
코딩 규칙을 적용했을 때 당연히 이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적절한 관리 패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죠? 당연하죠. 문제 발생된 거를 나중에 보완이나 패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물리적인 오류가 아니라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는 설계인 경우에 발생하죠. 자, 3번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활동 주체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돼서 어떤 공공 프로젝트를 할 때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련해서는 미리 사전에 정의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련된 활동 주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발주기관, 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사는 인터넷진흥원을 말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고요. 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보안활동과 관계없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활동 주체를 이제 앞글자만 외워서 이제 감리법인이 관련된 활동 주체고요. 사업자, 실제 개발하는 회사,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그래서 감사, 한, 발행 뭐 이렇게 외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시큐어 코딩에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의 개발 보안 지침 가이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당연히 정책을 하는 기관이죠. 이제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 이제 보안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안전이 물리적인 안전, 어떤 뭐 국방 안전 이런 것도 관련 뭐 우린 그 국내의 어떤 안전에 관련된 것도 책임지지만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 보안 안전도 지침을 고시를 하고 지침 고시나 가이드라인 배포나 진단원 자격 부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이제 발주기관일 경우에 개발 보안 지침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련된, 그러니까 보안 전반적인 보안 관련된 정책이나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책 기술 지원이나 가이드 개발이나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정책 지원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합니다. 실제 이제 발주기관, 공공기관들은 공공발주기관이 이제 사업자에게 개발 요청을 하잖아요. RFP를 통해서 발주를 내죠. 그러면 개발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된 이 공공 프로젝트인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련된 교육 이수 또는 시큐어 코딩 적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실제 적용을 하는 거죠. 개발할 때.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진흥원이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잘 되었는지, 발주기관이 어떤 소프트웨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서 사업자가 잘 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이제 판단을 하냐면 감리법인에서 진단을 합니다. 감리법인에서 이제 감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공 프로젝트는 그때 보안 취약점 등을 테스트를 합니다. 체킹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주기관이 이제 감리법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면 실제 개발 보안이나 적용 확인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리법인이 당연히 이제 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교육 제공이나 가이드 안내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발주기관, 사업자,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 감리법인 이렇게 5개의 기관이 보안 시큐어 코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기관이고입니다. 4번.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참여자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잘 읽어볼게요. 자, 팀 구성원들에게 응용 프로그램 보안 전략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팀 구성원들에게 뭘 한다고요? 응용 프로그램 보안 전략을 전달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일정이나 보안 위험의 상관관계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영향 이해를 시킨다. 그 다음에 조직의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자, 들어보시면 팀 구성원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교육시키고 또 그 다음에 보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전달하고 또는 어떤 보안적인 문제점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자,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프로젝트 매니저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역시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련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아키텍트가 고려해야 할 보안 관련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이 고려해야 할 구조를 정의한 다음 해당 구조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요구사항, 보안 관련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또 파악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 팀에다가 그거를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보안 요구사항을 잘 결정하는 사람. 결국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 요구사항 분석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요구사항 분석가가 결국에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도 분석하고 결정하게 되죠. 자, 6번.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참여자 중에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참여자 중에 여러 사람이 있죠. 아키텍트도 있고 설계자도 있고 구형 개발자도 있고 뭐 요구 분석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누굴 말하느냐? 고도로 구조화된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시큐어 코딩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한다. 역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 시큐어 코딩 표준을 따라서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개발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제3자가 소프트웨어 안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서화한다. 그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구현 개발자입니다. 예. 프로그램 구현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구현 개발자이죠. 개발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이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활동에 대한 법령은 뭐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활동에 대한 법령이 무엇인가? 자, 밑에 내용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정의되어 있는 법령이 뭐냐라는 거죠. 뭐 법령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주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보안의 아까 목적의 세 가지는 무기관인데 보안의 활동에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관물기라고 외웠는데요. 관리적 보안이 있고요. 보안의 종류는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네. 이렇게 우리가 보안의 활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그래서 관물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안정성 확보를 하는 조치를 하는 안정성 확보 및 조치를 하는 이런 말이 들어간 법령이 또는 기준 또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기 중에 2번이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보통 법령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그 법령의 목적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그 명칭에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은 뭐냐라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에 이제 신용정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침들도 당연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거를 제시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말고도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이 또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률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이슈화된 게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용 촉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라는 게 정보통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넓은 어떻게 보면 전체 그러니까 큰 틀에서 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법률이라고 한다면 정보통신을 통해서 발생되는 정보보호에 관련된 거는 이 정보통신망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신용정보법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다루기는 하는데 신용에 관련된 그러니까 금융이나 또는 뭐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때다 또는 신용거래를 할 때 발생되는 개인정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법률입니다. 제가 참고로 이제 그 최근에 개정된 2020년 1월 9일 날 이제 개정된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됐죠. 그래서 3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네,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자, 가명정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개인들의 어떤 정보들이 어떤 통계나 또는 그 개인들의 어떤 취향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상업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네. 개인의 어떤 성명이나 또는 주민번호나 또는 그 또는 뭐 휴대폰 번호나 주소나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개인에 관련된 법들은 정보는 상업적으로 쓸 수가 없었고 거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뭐 홍길동인데 홍길동이 아니라 땡땡땡 뭐 아니면 다른 이름 다른 뭐 가짜로 바꿔서 뭐 알버트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뭐 쓴다든가 또는 가명으로 바꿔서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명으로 바꿔서 그 데이터 관련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는 거, 그다음에 통합법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GDPR 인증 뭐 관련된 GDPR은 유럽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그런 어떤 지침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정보법에 개정한 내용은 가명정보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어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떤 신용에 관련된 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가명 처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가명 정보는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다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그런 어떤 디테일한 정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어떤 활동한 것들에 대한 또는 신용 거래를 했던 건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A라는 사람이 주로 뭐 어떤 은행에 어떤 그 카드를 많이 발급하더라 하는 그런 통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간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대한 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원칙 및 조치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문, 홍채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게 당연히 바이오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바이오 정보. 그래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지문,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관한 정보를 뭐라고요? 바이오 정보다. 예. 다음 CQOS라는 게 있어요. 예. 보안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먼 것은 자, CQOS는 기존 OS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예, 맞죠? 그다음에 보안 커널을 이식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OS에 없던 보안 관련된 커널, 보안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넣어서 외부로부터 접근을 분리하고 통제한다. 맞죠? 보호 대상에는 메모리 및 보조 기억 장치의 데이터로부터 하드웨어 장치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보호한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OS가 할 수 있는 모든 OS가 관여하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관여하는 모든 기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 방법 중 물리적 분리는 구현 방법이 가장 복잡하다. 사실 물리적 보안, 아까 그 관물리기,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이렇게 봤을 때 물리적인 어떤 차단이나 이런 거는 제일 그 다른 기술에 비해서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분리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분리라든가 관리적인 분리보다 간단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복잡하다는 틀렸죠. 자, 그래서 물리적 분리, physical separation은 사용자별로 특정 장비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11번. 참조 모니터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 참조 모니터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게 CQOS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이게 CQOS 여기에 문제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더 친절했을 텐데, 그죠? 예. CQOS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 더 친절했을 텐데 갑자기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훅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참조 모니터 특징에 그러니까 CQOS 안에 참조 모니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 것은 코이션입니다. 특징. 그러니까 참조 모니터, 레퍼런스 모니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CQOS가 어떤 그 OS의 어떤 접근 통제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그 접근 통제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정책이나 또는 접근 통제를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또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에요. 참조 모니터가. 그것이 이제 어떤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인데 그거의 특징이 뭐냐라는 뜻이에요. 1번은 아이솔레이션이라서 격리성. 그래서 이 참조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응집도인데 사실 응집도는 이제 관계가 없죠. 이 응집도는 어디 나오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냐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모듈 개발할 때 모듈의 어떤 응집도와 결합도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그다음 verifiability는 이제 검증 가능성을 말합니다. 검증 가능성. 영어로 나와서 좀 어색하긴 한데 영어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아야 되니까. 예, isolation 격리성, 그다음에 verifiability,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다음에 completeness 그래서 완전성. 그래서 참조 모니터의 특성은 요 세 가지. 격리성, 검증 가능성, 완전성.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안 운영 체제에 대한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미지를 갖다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 OS에서 보안상 결함이 발생돼서 보안 정책이나 security policy와 보안 모델, 그렇죠. 보안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보안을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책에 따른 모델, 어떤 모형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메커니즘을 수립해서 메커니즘이라는 어떤 이 모델에 따라서 보안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또는 어떤 자동으로 또는 프로세스가 있게 처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화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책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CQOS를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서 CQOS를 만들고요. 실제 그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CQOS가 동작하는 어떤 구성도예요. 자, 보시면 서브젝트라고 어떤 그 주체가 있죠.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 주체, 사용자가 접근 요청을 하면 레퍼런스 모니터 아까 있었죠? 레퍼런스 모니터가 이 어떤 아래 DB가 있는데 DB에서 어떤 DB냐? 액세스 컨트롤, 접근 통제를 하는 정보, 접근 통제 정보에 대한 DB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참조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접근해 왔을 때 이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는지 또는 어떤 사용하는 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액티비티들을 이 OS를 활용할 수 있게 제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모니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트 로그에서 감사 로그에다가 기록을 다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로그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큐리티 팔러시로 해서 MAC, 뭐 MLC, 뭐 RBAC 뭐 이래서 이게 뭐 역할 기반 뭐 통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접근 권한 통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안 관련된 내용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object는 이제 객체죠. 이제 실제 OS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파일이나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OX, OK, O를 할 건지 X를 할 건지 통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이 CQOS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또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시간에 뵙겠습니다.